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하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 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 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 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 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요.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대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 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예.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예,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집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죽을 둥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안 쳐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은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러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이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내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야.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니까 신부님이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시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 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자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뭐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이 1년에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달에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건강 수명을 넘어 80세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은 기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전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했던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50대인데다 부모님 2분 모두 80대시다 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저의 태도는 순전히 내 관점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겁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당황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6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자식보다 배우자가 낫다. 나이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생긴다면 재혼도 행복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라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의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처럼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죠.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결국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억을 만드는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 라는 추억들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80세가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가 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면 계속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운전하면 위험하다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완벽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살 대학생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폭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80의 남성이 경자동차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24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더 높은데도 고령자에게만 위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80대가 교통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허둥지둥 면허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납해버리고 나면 6년 후에 돌봄을 받게 될 위험이 2.2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운전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하고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즐기시든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제발 드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시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는데요.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그냥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지금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데요.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치에 맞추도록 약을 처방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됩니다.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누워서만 지내게 되는 거죠.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번째,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자.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 양을 줄이든 식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 환자, 보호자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발을 묶고 완치를 향해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80대가 되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 같지 않은 의사입니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지요.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합니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주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깁니다. 또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의 위장을 보호해주는 위장약이 들어가는데 다른 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함께 복용하게 될 때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복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약을 복용할 때 속쓰림 등을 방지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장염이나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또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립니다.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80세의 벽은 높고 두꺼우나 벽을 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량 노인이어도 됩니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집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본인들의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 안심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 노후를 방치해? 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바란다면 부모나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늙을수록 자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라도 부모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옛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후 준비가 덜 된 부모가 병원비, 생활비에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로 도움을 준다면 좋지만 자식이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든 게 요즘 시대라서 도움을 못 받아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간 갈등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들 사이에도 누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냐 등 갈등의 씨를 남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부모에게는 10자식도 짐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짐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집 마련, 사업자금까지 대주고 손주 키워주기까지 무한 희생하고 나서 노후에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삶은 부모로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쉽게 퍼준 사랑은 자식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퍼주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100세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기대하는 대신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따라오는 삶의 질 저하인데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준이 3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일부에서는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맞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일찍이 다져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릎, 등이나 어깨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서 완전히 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운동은 젊음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덤벨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 동작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운동을 하기에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어르신들 중에 낙상 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낙상은 특히나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사망률은 10배, 입원율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후 행복은 돈이 결정한다고 할 만큼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해지는데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주변에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역으로 일을 계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 쓰고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30년 후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질 때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쉬운데요.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 금융 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현역 시절엔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이 들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고달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가진 노후 자금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또 노년기의 빈곤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의료비와 간병의 부담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한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의 좋은 죽음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90.6%로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부모의 간병은 물론 부양까지 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찍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몸이 아픈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다 보니 중년 이후부턴 치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나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작만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해마를 자극하고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극은 새로운 자극인데요.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 동아리 모임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은 통곡물, 녹황색 야채와 견과류를 통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뇌세포의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는데요.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치매 예방 음식으로 으뜸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노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등산하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으면 나의 노후 준비는 다 끝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할 정도의 체력, 혼자 병원 다닐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자식들이 유일한 대인관계가 아닌 이렇게 어울려 외롭지 않게 지낼 친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외식하고 삼겹살에 소주, 두부에 막걸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면 충분합니다. 100세 시대가 확실한 이 시점에 이 3가지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이 잘 성장하여 독립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기대는 금물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덧정을 끊어야 합니다. 관심의 모든 것은 잔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자식에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이겠지요. 자식에도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면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목표를 정해놓고 양육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하는 시점 정도로 양육 목표를 정해놓고 그 후에는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과 노후 준비에 매진하면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나 몰라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는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가끔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며 안부 전하고 맛있는 밥 한 번씩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옛날의 가족 개념이나 효도 사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님을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효도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효도를 받던 부모 세대에게도, 효도를 하던 자식 세대에게도 이제 효도는 멍해요, 부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인의 요양병원 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 때에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하루 세끼 주는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인들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그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망각하는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하더이다.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과거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일평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 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지요. 한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제3의 인생인 노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